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이은선 옮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저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모두에게 뭔가를 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책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는 믿음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잠재력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애써 개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묻혀있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저는 강의를 통해 뭔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내자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수업을 할 뿐입니다. 저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보며 배웁니다. 모두들 함께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랑의 방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나눔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다른 걸 배우고 싶다는 열의만 있으면 현재의 나이나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관계없이 무엇이든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를 떠올리거나 지금까지 사랑을 잘못 배웠다거나 외로워서 죽겠다며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일을 산더미처럼 들고 갑니다. 홀로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일은 나중에. 이것이 제가 정한 원칙입니다. 때문에 사무실에 있다 보면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전화가 계속 울리고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올라타면 나만의 사무실을 갖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으로 숨으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기 좌석을 예매할 때는 일이 많으니 옆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승객이 많지 않으면 소원대로 옆자리까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이것저것 늘어놓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일이 다 끝나면 창밖으로 구름을 쳐다보면서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빈 자리를 사이에 두고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매력적인 중년 여성과 자리를 나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감을 늘어놓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지? 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하지만 시험지 채점도 해야 하고 논문도 읽어야 하는데.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겠네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변호사 아니세요? 아닌데요. 그럼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하고 말했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입을 여는 그 여성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먼저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나잖아. 그게 진심이었다면 내가 필요하다는 저 여성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 일이 많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치 봇물 터지듯이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처럼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제겐 아이가 넷이랍니다. 지금 바하마에서 오는 길이죠. 재밌으셨어요? 아니요, 끔찍했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전 지금 제 자신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2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모조리 바쳤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을 위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쳤어요. 예쁜 아이들도 낳아줬고 멋진 집도 선물했죠. 어찌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집안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 요리 솜씨도 좋아서 집에 남편의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츰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남편 혼자서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주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아를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했지만 그건 고급 식당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가정부를 고용하면 됩니다.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진지하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곧 이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일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셨는데요? 도자기를 구워보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로 도자기를 구워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를 불쌍하다고 말한 이유는 소중하다고 착각했던 일에 평생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 역할에 파묻혀 살아온 나머지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지나 깨끗한 이불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발랄한 회사 여직원과 사랑에 빠진 남편.
그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 진정으로 소중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잠시 꼭 껴안은 채로 있다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한테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나의 진가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는 그 여성과 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제일 멋진 내 모습을 선물하고 싶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안의 모든 신비로움과 개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같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정말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다릅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여성이 자신만의 개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개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쁨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삶은 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이 흔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느라 점점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잃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사라질 뿐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이따금 가슴이 휑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뭔가가 자기를 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개성이라는 멋진 친구가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아직 여기 있다니까. 이 안에서 꺼내줘.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며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조금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 저 너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을 리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평생 그것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그런 게 결코 살아 숨쉬는 삶일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오면서 나를 주제로 한 수업을 과연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껏해야 수학이나 배웠겠죠. 수학이 하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을 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수학을 알면 나쁠 게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더욱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설령 글을 모른다고 해도 즐겁게 살 수는 있습니다. 글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년을 투자해서 글을 배워놓고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 1년에 책을 평균 한 권 정도밖에 안 읽는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루는 수업도, 사랑을 다루는 수업도,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까 같은 강의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겠다고 했다가는 덜 떨어진 인간 취급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도서관으로 가서 종교 서적을 모조리 쌓아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알고 싶거든 내 안을 들여다보아라. 부처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코란에서도, 도교에서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두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깥으로의 여행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뿐입니다. 나에 대한 해답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세상에는 치약만 해도 수천 가지나 됩니다. 샴푸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평범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드러운 머리용, 뻣뻣한 머리용, 가는 머리용, 잘 빠지는 머리용에다 헹굼용에 대머리용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린이, 유아, 성인, 노인별로 모발 보호제가 다릅니다. 한 식구끼리 모발 보호제를 나눠 쓸 수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이제는 질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인간이 만든 물건들이 노예가 되어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어야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는 이 절차를 거꾸로 반복합니다. 아침에 입었던 걸 모두 벗은 다음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입습니다. 혹시라도 냄새를 없애주는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향수를 뿌려야 안심하고 사람들 틈에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향수를 뿌립니다. 육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우리는 보통 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배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걸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웁니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느라 평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도 대부분 쓸모없는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마저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라 치면 이 고정관념, 즉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지식의 검열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진정한 당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입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틀에 가두느라 평생을 허비합니다.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나선 길에 친구를 만난 엄마가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이 아이는 멍청해. 형은 똑똑하기만 한데
하지만 똑똑한 아이만 키울 수는 없는 거겠지. 어쨌든 못된 아이는 아니야. 속을 썩이진 않으니까. 도대체 이 엄마는 아이를 세워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이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은 늘 서로가 서로를 가르칩니다. 인간은 모두가 선생님이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력에 관심 없습니다. 무지한 건 서로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근사한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석사니 박사니 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사학위를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려고 하면 지식은 삶을 꽁꽁 묶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여 있어서는 발전할 수도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배웠다고 해서 모두 다 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의 응용편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내 머릿속은 비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게 100배는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이지 않는 즐거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진 시대를 저는 역사책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약을 먹거나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는 음료수를 마십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뒹굴자고 말을 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 말뜻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좋습니다. 기쁨은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탄도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혼란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도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환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삶도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인생을 절반만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인생을 겪지 않은 채 나이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돈, 사물, 굶주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죽음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검소하고 단란한 이민 가정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은 포도 넝쿨이 우거진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고향이셨는데 우리를 과잉보호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키우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기쁨도, 음악도, 경사스러운 일도, 심지어 고통과
절망도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감추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느 때는 매우 넉넉해서 없는 게 없이 지냈고, 또 어느 때는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폴렌타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폴렌타가 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북부지방의 요리로 옥수수 가루로 끓인 죽으로 6술만 먹으면 배가 가득 차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합니다. 그걸 먹으면 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어려움도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려움도 늘 함께 했습니다. 퇴근하신 아버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어김없이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온 가족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되다니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그러면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토끼한테 먹일 야채 찌꺼기를 주워올게요. 저는 잡지를 팔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지를 팔곤 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씩 역할을 맡는 것, 이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우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일체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재미있는 일을 꾸미시곤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니에게는 희망의 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병에다 돈을 몇 푼 넣은 다음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뒷마당에다 묻어두셨습니다. 그 돈으로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을 벌이는 겁니다. 난데없이 닭을 한 마리 사들고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고픔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되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